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늦은 대응에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리고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건가, 이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 당체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조할 겁니다, 아마. 네. 자, 당 원로들,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원로들을 오늘 어디선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자, 당 원로들이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보면요, 고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문단에 이제 전임 대표들이 원로들과 함께 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먼저 좀 뭔가 고언을 들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지율 위기다. 이렇게 오차범위 박격차가 초기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했지만 장기화되면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 뒤집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과반을 넘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반드시 좀 이 분수령을 모멘텀으로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문제는 아마 선대위 조직에 대한 1차적인 조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전 대표, 또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전 원장, 선거 경험 풍부하고 그렇죠. 두뇌가 명민하게들 돌아가시니까 선거대책위원회 모십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권 교체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다시 핵심으로 들어온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메머드급 선대위로 지금 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이제 보직을 하나씩 맡았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후보 본인이 당 비판도 하면서 기동성이 중요하다, 움직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움직이는가를 보면 문제는 몰라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제 이 오더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게. 근데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후보가 사실은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는 현장을 주로 뛰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후보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는 이유는, 자, 후보는 이제 킹이 되기 위해서 뛰는 상품이고 이것을 포장해서 알리고 전달하고 조직이 가동되게 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필요한 건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의원들이 못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움직이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단톡방에서조차 후보의 일정과 동정을 모르는 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그거 어떻게 뭐 하겠어요? 오늘 청년들과 만난다,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불경 메타버스 간다, 이걸 알고 최소한 온라인에 글이라도 써야 뭔가 이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러면서 하나는 지금 중심이 비어 있다, 키자비가 없다, 이 하나 지적됐고요. 그럼 이게 이해찬 전 대표여야 하는가? 이건 물음표가요. 지금 보세요. 지지층은 다 결집했는데 박스권이 오래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표를 얻어와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표를 뺏어오든가 관망하고 있는 무당층 표를 가져오든가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 캠프에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강성 지지층은 모아놨는데 더 달리려니 중도로 가야겠다. 그러면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같은 분을 모셔서 중도층, 경제 민주화 얘기 또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신뢰를 받는데 중도층이 보기에는 또 나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극복 가능한가? 그렇게 이 인물에 대한 외연 확장성을 내부에서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흥미는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32년 동안의 격전을 벌였던 과정이라 또 노 감독들의 대결이 될 수는 있어요. 한국 시리즈로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 대척점을 만들 것이냐 고민이죠. 그런데 뭐 민주당을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결국 추 장관, 그다음에 김두관, 뭐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갖다 많이 그래도 거둔 입장이고, 도와줬던 입장이고요. 남은 사람이래야 이낙연 전 대표밖에는 없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대거 좀
시원시원하게 나서 네. 준다면 좋겠죠. 근데 자꾸 만나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제 오늘 또 만나는 것 같던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을 보면 예. 이미 확정된 본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또다시 비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내가 미는 후보를 올려놔야 되기 예. 때문에 상대 후보를 폄훼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깎아내리고 쓴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한 팀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계 의원이든 정세균계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돕지 않으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인 윤 후보만 덕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이 해당 행위 혹은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캠프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낙연계 의원들을 만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분위기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만나거든요. 예. 자당이고 같은 선대위인데 얼굴 찌푸릴 이유는 없으나 근데 지금의 위기감은 사실은 좀 심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탁 던져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네. 단톡방에 쫙 돌리면 네. 자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새벽이든 밤이든 약간 모여 그럼 탁 모여가지고 네. 밤새 토론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려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뭐 네. 특별 기동대 팀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그 팀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선거대책위원회는 저기서 어디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 같고 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가 지금 민주당 자체가 선대위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보면 그렇죠. 현역 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지금 당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와 갈등이다. 특히 기재부와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던졌습니다. 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 또는 이제 어떤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세수가 계산이 틀려서 더 거쳤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당이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네. 선대위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서 서민들에게는 중산층에게는 또 부자에게는 이 과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자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다. 선진국 대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직 세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금 이제 국토 보유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토지 토지 개념에 대해서도 자꾸 캠페인을 해야죠. 예. 설득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지금 뭔가 그럼 이재명 후보가 던진 공약이 그 다양한 계층에 설득되고 있는가? 지금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미디어 언론 예. 방송에도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상대 쪽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의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의원들이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라도 좀 더 뛰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규모에 비해서는 양에 비해서는 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뭐 특별한 별동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의도도 나오고 선대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직은 모르겠군요. 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별도의 행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텐데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신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원희룡 전 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 전 지사가 한 말은 같이 4명이 경합을 했는데 자, 윤 후보님 이미 결정되셨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는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곧 구성될 선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준표 선배, 유승민 전 의원 다 합류시키셔야 합니다라는 고언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지금 민주당 때 원팀을 우리가 같이 경합했던 후보가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라고 이제 봤던 잣대를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옮기면 그와 다르게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 3명을 가지고 지금 헤게모니 각축전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원팀은 여기는 후보가 4명밖에 안 돼요. 1명 본선 주자가 됐고 3명을 규합시키지 못하면 이것도 원팀이 아닌 것 아닌가. 어제 원희룡 전 후보 얘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잠적 상태다. 연락 안 받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은 잠적 상태가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마 좀 쉬시나 봅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청년 정치를 시작했어요. 예. 지금 플랫폼 만들었고요. 그렇죠. 청년의 꿈이고요. 여기에 청문 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엄청난 지금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답을 꼼꼼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도 답을 달아주는 홍준표 의원이 왜 소속된 자당의 대선 후보의 전화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류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윤 후보는 윤 후보의 길을 가시오.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제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은 거고요. 청년이 물어봅니다. 윤 후보 저 선대위에 들어가실 겁니까? 하는 거에 답변 불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윤 후보에겐 상당히 좀 긴 시간 이재명 후보의 고민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조금 밀어놓고라도 선대위는 빨리 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의자만 만들어 놓고 사람만 안 치면 되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결정이 됐으면 발표를 다 하지 지금 떠도는 얘기는 다 믿지 마시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선대위 구성 내일이면 발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초로 갈 것이다. 사실은 또 다음 주 초 설도 있었는데 사실은 20일까지는 완료해서 발표한다예요. 20일은 오는 주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일 늦다, 더 당기겠다,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라고 하고 지난 15일에 좀 오전에는 불미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최고위에 윤 후보가 왜 안 왔지? 또 이준석 대표는 왜 모두 발언을 안 하지? 백브리핑도 없지? 이제 이랬었는데 오후에 40분간 만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현재 비서실장을 사무총장으로 돌리고 인선 조절을 하는 것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것 같았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인선안을 오늘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에게 사실은 이게 전권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윤 후보도 보고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인해 주시고 합류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제안인데 지금 오늘 합류 얘기와 인선 확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조정되지 않고 다음 주 초에도 발표가 미뤄진다.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내부의 이전 투구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윤 후보가 근일 내에 2, 3일 내에 빠르게 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제 언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공약들을 이제 꺼내놓고 있는데 큰 줄기를 보면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탈원전 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들도 그렇고 대일 외교도 많이 좀 변화를 요구하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개연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휙휙 뒤바뀌는 것도 위험하고 더군다나 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거면은 막 뒤집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국내 현안은 예를 들면 가장 대척적인 것이 검찰 개혁이에요. 물론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다듬어서 공식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유세를 다니거나 하면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문재인 공수처도 이거는 정권 보위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 공수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없애야 한다. 그럼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 개혁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개혁 중에 세 가지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인데 재벌 개혁은 이제 후반에 가서 조금 이제 완화돼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반하는 이게 뭐와 좀 유사한 느낌이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지우기를 했죠. 내가 다 지우겠다.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실행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걸 재가입하는 거를 또 1호 사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OP26에서 당사국 회의까지 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전임 정부에서 이 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들은 좋아요. 정권이 교체되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는 연속성이 깨지면 심지어 오늘 좀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그 전제가 좀 다행이긴 해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종용을 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도발하면 우린 파기하겠다. 변화가 없으면 파기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 협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자 남북이 약속했는데 왜 도발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은 약속을 한 바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파기해버리면 어쩌면 이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더 자유롭게 방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일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일본이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전임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예. 조금 차가운 정책을 했던 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만나봅시다 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숙이고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 팽팽한 기싸움의 균형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그래도 다소 신중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동안에 약간 어떤 정치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뿌릴 거냐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나 49수에서라고 옛날 경험 얘기를 한다든가 모교 야구부 부원들을 넣고 명문대 가라. 조금 감수성에서는 시대하고 좀 안 맞긴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요즘에 구설로 굉장히 또 야당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분교 문제 때문에 분교 출신이다. 분교, 제2캠퍼스 이것도 표현 안 좋다. 세 번째로는 지방대 나와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다 지금 이 대학을 폄훼하는 걸로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가 분교, 제2캠퍼스, 지방대 이런 것도 지금 표현에 좀 자중해야 되는 문제라면 명문대는 어디고 명문대가 아닌 대학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일 이제 수능인데 정말 요즘에는 좀 정치인이 어떤 윤리적으로는 정치적 화법으로는 잘 쓰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49수에 대해서도요. 전 네티즌의 글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49수는 웬만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 꿈도 꾸지 못한다라는 황교익 씨가 지금 이야기한 발언이 황교익 씨만 발언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9년, 10년 투자하면서 사시만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가정의 청년들에게는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